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거시 부동산의 쌤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개인 재무제표입니다. Personal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이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법도 한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동산 투자자로서 은행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또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고 하실 때 이 Personal Financial Statement는 필수 서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대출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작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자산 상태가 어떤지 정말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개인 재무제표가 어떤 요소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재무제표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밸런스시트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밸런스시트라는 거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냅샷이라고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11월 8일인데요. 11월 8일 날 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인지를 딱 스냅샷처럼 사진처럼 딱 찍는 게 바로 밸런스시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서부터 12월 그 1년 동안 얼만큼의 수입이 났는지 또 얼만큼의 지출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누적을 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본다기보다 요거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가에서도 그렇고 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요청하진 않고요. 처음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밸런스 시트이죠. 대차대조표.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내 자산과 부채와 내 자본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표인데요. 어카운팅을 좀 접하셨던 분들은 요 공식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제 에쿼리라고 하죠. 어떨 때는 net worth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즉슨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이쪽이 이제 자산이 되겠고요. 이쪽이 liability 있고 이제 이 아래쪽이 자본인데, 이 자본을 사기 위해서 어떤 대출을 빌렸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건물을 샀다. 그럼 내 자산이 100만 불이 생긴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근데 요거에서 내가 40만 불은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0만 불은 내가 자본을 투하해서 이렇게 100만 불짜리 샀다 했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자산이 100만 불이고요. 요 40만 불과 60만 불을 더하게 됐을 때 이거 역시도 100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어 그대로 밸런스 시트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이게 제대로 된 어카운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 시트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자본을 계속 올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을 늘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누구 자본이 얼마다, 누구 자본이 올랐다, 제일 richest person,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가 이러긴 하는데, 그 자산가라는 의미도 그거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자산이 많냐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자본이 제일 많은가를 보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포브스지에서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Forbes Millionaire 치시면은 그 항상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 그래서 이게 자본이 제일 높은 사람 순서대로 쭈루루룩 해서 뭐 몇 천위까지 쭉 이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 사업가들 이런 투자자들 뭐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서 이 모든 분들이 자산이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 그 자산들과 부채를 이용해서 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슬라이드는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거 역시 손익계산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수입이 얼만큼 됐고 그에 따른 지출은 얼만큼 나갔는지, 그래서 그게 남은 것이 바로 가처분 소득, discretionary income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뭐 그런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이 있으실 거고,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소득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고정지출로는 뭐 크게 세 가지겠죠. 당연히 생활하는데 우리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시고 대출을 받고 계시고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매달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금 안 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꼭 고정 지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이 가처분 소득이 계산이 될 거고, 보통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투자를 할까 저런 투자를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discretionary income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 재무제표의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본인 개인의 자산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또 자산 변화 과정을 또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년에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이렇네. 내년 되고, 이게 진짜로 쭉 쌓이시면 내가 어디에 얼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자본이 늘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자산 분배 비율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모든 내 자산들이 다 부동산에 몰려 있다든지 모든 자산들이 주식에 몰려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diversification, 분산 투자라는 용어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래서 자산 분배 비율 역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에 밸런스 시트의 오른쪽을 확인했을 때 그 부채 상황 역시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처분 자금의 사용 경로 역시도 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바로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데 정말 유용한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재무제표가 뭔지 간단히 알아봤는데, 사실 알아보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의 정보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말로 개인 재무제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이게 정말 정신없어요. 이게 안 해보신 이유도 있고, 해보시려고 앉으셔서 대출을 예전에 받아보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도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와라, 은행이 딱 이렇게 엑셀 하나 띡 던지거든요. 근데 이거 받으신 다음에 패닉 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이게 뭐 내용이 뭐 워낙 많고, 이게 뭘 쓰는 건지 칸은 칸대로 많고, 그래서 제가 요것을 하나하나씩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렇게 그 노란색 표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게 포뮬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왼쪽 부분이 바로 자산이고요, asset. 그리고 오른쪽 상단 부분이 이제 liabilities,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 조그만 칸이지만 요 칸이 이제 net worth, 내 에꼬리가 되는 겁니다. 에꼬리, 내 자본.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보시면
이제 뭐 현금은 얼마 있냐, 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을 이제 marketable securities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쭉 이게 나열이 돼 있죠. 자산의 종류들이 나열이 돼 있죠. 부채 역시도 쭉 보시면은 부채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법에서 산술적으로 보신 것처럼 에셋에서 자본을 빼면 뭐가 남는다? 내 자본이 남는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는다. 자본이 많은 사람이 갑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요거를 일일이 내가 얼마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케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유형들의 자산들을 한번 나열하게 되면 아, 내가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가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서 그 아까 위쪽 표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엑셀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스케줄 1에서 이제 캐시였어요. 캐시. 그래서 존이라는 분과 제인이라는 이 부부의 익명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캐시 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존은 뱅크 오브 A라는 데에 10,000불을 지금 갖고 계시고 또 존과 제인이 부부가 C은행에 세이빙스로 저축 계좌로 50,000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바로 60,000불 갖고 있고요. 이건 쉽죠. 그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스케줄 2 해서 marketable securities 하고 괄호표에 뭐 stocks, bonds, government issues, mutual funds 등등 이렇게 상품, 투자 상품으로 사 놓으신 것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QQQ ETF 갖고 계시고 SPY 스파이더, S&P 500을 따라가는 그런 펀드겠죠. 그리고 테슬라 갖고 계시고 엔비디아 갖고 계시고 또 예금, 저축 예금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1월 8일자 오전에 거래되는 그 현재 시가로 한번 계산을 했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QQQ ETF는 10,000불, 또 그 아래 12,000불, 또 12,000불, 또 4,500불, 그리고 예금 갖고 계신 거 100,000불까지 해서 요 security, marketable security에서는 가치는 138,500불인데 이제 이 중에 맨 오른쪽 한번 보시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금, 적금이잖아요, 예금. 그러면 5%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1년에 5,000불의 수익이 생기시는 거겠죠. 그 외에 다른 주식들은 어떤 뭐 배당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발생하진 않으시는데, 뭐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엑손이라든지 버라이존 이런 주식들은 뭐 제가 지금 주식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배당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 그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해마 인컴이 발생을 하시겠죠. 그 발생을 하실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이제 집어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 3는 이제 non-marketable securities라서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투자 상품을 갖고 계신 것들인데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investments in partnership입니다. 그래서 뭐 동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syndication에 participate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 부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예를 통해서 하자면 이분은 ABC LLC라는 파트너십에 한 10%의 지분을 갖고 계시고 10만 불을 투자를 하셨네요. 그리고 6만 불의 대출을 일으키셔서 이 비즈니스를 하셨고 이제 해마다 요 투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10,000불 정도 되시는 걸로 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알아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annual payment가 아니고 이제 annual distribution이 되겠네요. 네, 벌어지는 네. 네, 다섯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두 채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플래노에 있는 집은 여기 보면 홈스테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주용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주용 집 갖고 계시고 또 프리스코에 투자용 집 갖고 계시고
당연히 오너십 퍼센티지는 100% 다 갖고 계시고 처음 50만 불로 사셨고 지금 그 집이 시장가로는 75만 불, 또 투자용으로 사신 집이 40만 불로 사셨는데 지금 시장가는 48만 불. 그리고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서 사셨겠죠. 그래서 대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1년에 원금 이자 상환하시는 금액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애뉴얼 인컴, 1년 거주용 집에서는 인컴이 나오지 않죠. 자기가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용 집에서는 이제 렌트를 이제 한 4만 5천 불 정도 1년에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집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죠. 크게는 인슈런스와 세금, 소유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만 불, 한 15,0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시면 또 쭉 이 부동산에 관련된 토탈들이 아래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IRA.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401k가 있으세요. 그래서 401k가 있으셔서 두 분의 밸런스를 합치면 또 7만 불. 여기 이제 percent vested 돼 있는데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401k는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를 입사하자마자 100% 주는 게 아니라 가면서 뭐 1년 일했을 경우에 뭐 30%, 2년 됐을 때 50%, 뭐 5년 이상 일을 해야 뭐 100% 이렇게 직원 몫으로 주는 그런 퍼센티지가 좀 나눠져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100% 본인들의 투자, 연금 투자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7은 오일 앤 가스 인트러스트, 미국에 특히 오래 사셨다든지 또 미국 여기 텍사스의 현지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렇게 물려받는 땅 중에 거기서 기름이 난다든지 거기서 오일 앤 가스가 나오는 그런 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또 스킵을 하고요. 또 없으시고 또 스킵도 하시고 8번째가 이제 notes payable입니다. 대출을 받으시고 그 대출을 얼만큼 내고 계신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2대 갖고 계시고 그리고 education,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셨을 때 이제 8만 불, 8만 5천 불 대출 받으셨고 지금 밸런스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원금이자 상환하시잖아요. 그래서 원금이자 상환하는 거를 연으로 계산을 하면 총 해서 2만 7천 불 이렇게 나옵니다. 맨 오른쪽에 콜라라는 바로 담보물이죠. 자동차 대출이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담보물이 될 거고요. 보통 학생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은 개인이 보증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담보는 있지 않습니다. 네, 9번과 10번은 정말 이것도 또 흔치 않은 거라서 일단 그냥 스킵을 할게요.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CPA랑 함께 작성하시는 거를 또 이게 추천해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중요한 것들 또 흔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한번 쭉 작성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자동으로 아까 우리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위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존과 제이는 현금 또 주식 상품으로 갖고 계신 것들 또 비즈니스 투자하신 거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신 거 그리고 연금 갖고 계신 것들 총 해서 자산이 에셋이 한 150만 불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하는데 이 150만 불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보면은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라이빌리티를 보시면은 이 150만 불 중에 38만 불은 이제 대출로 하신 거고요. 그 거주용 대출 38만 불, 그리고 투자용 116만 불 지금 대출 갖고 계시고 그 외에 뭐 자동차나 아까 학자금 대출 등등 하셔서 10만 5천 불에 대해서 대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출들을 다 빼고 나면 이 net worth 89만 3천 불. 그래서 이분들의 자본은 89만 3천 불이 돼서 아까 그 어카운팅 이퀘이션 asset equals liability plus equity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150만 불의 자본과 자산과 또 150
20만 불의 채무, 대출과 자본을 합친 똑같이 밸런스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 C를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인컴을 얼만큼 버시는지를 기입하는 장소예요. 위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이서 샐러리 받으시는 것, 그래서 수입이 되겠죠. 한 해 수입이 한 18만 불 되시고,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투자하시는 데서 벌어들이시는 게 한 10,000 불 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정기예금을 통해서 벌으시는 수익이 5,000불, 그리고 투자용 집에서 나오시는 렌탈 인컴을 통해서 45,000 불. 그래서 1년에 총 수입이 한 24만 불 정도로 계산이 되고, 근데 이제 또 지출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집 갖고 계신 것들 원금 이자 내시고, 또 개인 세금 내시고, 생활 비용, 그리고 또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갚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제했을 때 이제 여기 net cash flow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discretionary income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 1년에 남는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게 5만 6천 불 정도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5만 6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5만 6천 불이 해마다 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5만 6천 불을 남는다는 얘기는 이게 현금 통장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요걸 통해서 투자를 더 하셨든지 아니면 요걸 가지고 뭐를 하셨어야 됐는데 특히 젊은 가정 속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은 이만큼 버는데 남는 게 없어. 집을 한번 둘러보시면 남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옷장에 많은 옷들이 걸려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 돈은 어디 갔을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은 즉 그만큼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의 어떤 스펜딩 헤빗이나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돈은 이만큼 버는데 내가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정말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을 남을 수 있는 수입이구나, 지출이구나 해서 당연히 이제 수입과 지출도 컨트롤 하셔야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5만 6천 불이 내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5만 6천 불이 남으니까 지금 내가 캐시로 갖고 있는 게 얼마지? 내가 캐시로 6만 불, 또 주식 다 팔면 한 13만 불, 한 20만 불을 내가 당장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집 하나 더 살까? 라고 계획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이자가 많이 내려가고, 내려갈 분위기를 갖고 있고, 또 대선 이후에 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는 보통 이제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하죠. 어쨌든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재정 상황에 있고 또 내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파악이 되신 상태에서 또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들, 또 앞으로 변화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것과 모르고 행동하는 거에는 또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좀 복잡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요 엑셀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한번 작성하시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한 번 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까 보신 대로 우리 자산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자산이 얼만큼이네, 내 자본이 얼만큼이네, 내가 부채가 얼만큼이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자산 분배의 비율, 내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많이 들어갔구나, 부동산에 무게가 많이 있구나, 뭐 주식에 많이 있구나, 내가 너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구나.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꼭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부채 상황 아까 말씀드렸고, 또 가처분 자금을 가지고 그 사용 경로 또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만큼 벌고 잘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한번 되돌아보셔서 정말 이 사용 경로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자금들이
조금 더 내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데 사용이 되는 대로 다시 reroute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세우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걸 실행하실 수 있는데 정말 유용한 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재무제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리고 이건 정말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자산이 많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뭐 수익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 사실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꼭 내셔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또 본인의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데에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개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함께 또 작성도 해봤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링크를 아래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레거시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